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조교 김춘매입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현아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현아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하는 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인 모색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연구의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학기 때도 우리가 3차에 걸친 세미나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지만 이번 2학기에는 특히 한국의 재생산권 문제 또 혹은 재생산권의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는 이 미혼모 정책 또 미혼모 문제를 둘러싼 여러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를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의 미혼모 정책, 베이비박스, 해외 입양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세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발표자도 이에 따라서 세 분이신데요. 맨 처음 발표자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영나 대표님입니다. 이따 카메라에 비칠 테니까요. 간단히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네, 두 번째 발표자 선생님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위원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 지원 방안이 아니라 제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베이비박스 아동 보호 체계의 한계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현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학하고 계시는 여현정 선생님이세요. 발표 제목은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에 관한 검토, 해외 입양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연달아서 듣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저 계속 연속으로 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종합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그 사이에 혹시 질의사항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보내시면 저희가 그 질문이나 코멘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쪼록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발표로 오영나 선생님, 오영나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오영나 대표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미혼모 활동이 뭔가 획을 그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는 10년, 한 20년 정도 걸친 활동을 한번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좀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쭉 좀 생각나는 좀 옛날 이야기 듣듯이 아마 우리 수 교수님이나 우리 신 박사님은 그때 그랬었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쭉 같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일단 흐름을 나눠봤는데요.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 그 이전에는 투명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혼모인 거를 알려서도 안 되고 미혼모가 있는 걸 인정하지도 않던 그런 단계를 지나서 좀 단체들을 활동하고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두드러졌던 공적 지원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갔는가 그 과정을 좀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는 정말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2010년도 그 전후에 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미혼모가 나오고 조금씩 인터뷰에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PD를 만났는데 요즘 드라마는 미혼모를 빼면은 구성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미혼모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혼모들이 있네? 저런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어떤 특수한 집단이라고 좀 생각을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요즘 들어서는 미혼모가 좀 보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 속에 좀 녹아 들어가는 어떤 평범한
좀 보편성을 가진 그런 엄마들로 좀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미혼모가 가진 특수성이 좀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멋있는 것 같아서 여기 따왔습니다. 근데 또 미혼모가 변했지만 미혼모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지점도 많이 있다. 그것이 가진 힘은 미혼모는 주변인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보다는 그 주변인으로서 있었고 그 주변인은 사회의 본질과 구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주셔서 제가 그냥 따왔습니다. 대략 한 2000년 정도부터 2012년도까지 좀 활동을 아주 거칠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좀 에란원에서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시설 중에 복지 시설 중에서 그러니까 에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혼모 시설은 미혼모면은 당연히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또 키워서도 안 되니까 입양 보내는 거를 그렇게 그냥 당연한 흐름으로 여겼었는데 에란원에서는 미혼모들이 아동의 양육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가 아직까지도 다른 미혼모 시설보다도 에란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아기 장래 결정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낼지 양육을 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2005년부터 이 미혼모들이 자조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자조 집단을 만들었던 미혼모들이 이후에 말씀드린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쿰파라고 하는 그 대표와 간부로서 활동하는 주요 구성원이 되고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흐름이 해외 입양원들이 2004년도에 국내 입양인 연대를 결성을 했고요. 이 해외 입양인들이 2006년에 이 에란원의 저 프로그램에 그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해서 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입양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미혼모들이 입양인지 양육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흐름은 앞으로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은 입양인들과 출발부터도 같은 출발이었고 그 흐름을 계속 같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연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보아스 박사의 활동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설립했던 분인데요. 여성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 긁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좀 선하게 생기신 박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원래가 입양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국인 입양 아이를 키우다가 이 2006년도에 한국에 미혼모 시설을 방문을 했다가 젊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좀 충격을 받아서 한국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2008년도에 한국에 사무실을 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국의 미혼모를 도와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이분이 주요하게 하셨던 게 한국여성재단의 미혼모 지원 사업을 기금을 마련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남겼던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가 이분이 개인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고 그 미국에서 이분이 그 관여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이 재단으로 기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여성재단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조영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한국의 미혼모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영 이사장님께서는 본인도 이제 사회학과 교수님으로서 본인이 사회학도로서 평생 미혼모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평생 마음의 짐이었다. 근데 이 문제를 외국인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참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기를 그냥 바로 이어서 넘어갈게요. 2010년도에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그다음에 양육 및 자립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보아스 박사의 그 연구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연구고요. 미혼모 실태가 드러나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동했던 뭐 김혜영, 이미정, 김은영, 뭐 김은지 이런 연구자분들이 그때부터도 미혼모 연구를 하셨고 아직까지도 쭉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네, 미혼모 활동에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정책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기부터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었고요. 보아스 박사님부터 그 연구 지원을 하면서 초기부터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에 기반에 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 초기부터 좀 잘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쭉 이후에 정책 변화로 좀 이어졌었습니다. 미혼모 당사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2009년 3월 달에 제1회 캠프가 미혼모들의 캠프가 처음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 해졌고요. 여기서 만난 미혼모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미스 맘마미아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천 명이,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라인 카페가 결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쭉 가입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한 2,500명 정도가 미스 맘마미아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렇게 활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자꾸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는 미혼모 당사자들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가족협회니까요. 다음에 저희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니까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많은 충격과 좀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 당사자들은 초기부터 공무원들에게 미혼모 반편견 교육, 토론회 패널 참가, 인식 개선 캠페인, 그다음에 언론에 활동을 하면서 미혼모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창기에 미혼모 활동이 시작되게 된 하나의 좀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모임과 해외 입양인과의 연대, 그리고 보아스 박사님이라는 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설립, 이런 계기가 되어서 미혼모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좀 단체가 이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단체 활동으로 되면서 또한 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아스 박사님이 2012년도에 한국 활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미혼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국 활동을 정리를 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 활동을 계속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같은 해에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었다가 2016년도에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창립되었고요. 2015년도에 한국 미혼모협회 가족협회 대구지부가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있었지만 각 단체들마다 약간씩 좀 중점을 두는 그 활동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는 주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그러니까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둔 활동을 했었고요. 미혼모 가족협회는 당사자들의 좀 자조 모임을 만들고 인식 개선을 하고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좀 이런 활동에 주력을 했었고요. 인트리는 좀 특별하게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리와 당시에 좀 국립극장에서 뮤지컬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출연하는 미혼모가 출연하는 영화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협회는 좀 지역에 기반해 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그 연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계기가 싱글맘의 날 연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싱글맘의 날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발단은 2011년에 해외 입양인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 국가 공식 입양의 날인데 그 같은 날을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로 그러니까 재명명하고 입양보다 원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권리가 우선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싱글맘의 날 행사를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해외 입양인들이 사실 해외 입양인들이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가족을 찾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인 쪽에서는 한국에서 지금부터라도 태어나는 아동이 해외 입양되지 않고 원가족에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활동을 같이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줬고요. 그것을 저희가 굉장히 미혼모 쪽에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활동을 했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저가 같이 해왔던 그 당시에 공감도 그렇게 들었었죠. 그리고 저 1차 포스터인데요.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게 마지막 그때 영문 포스터 만들었었는데 그 정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맞다. 그러면은 입양의 날보다 하루 앞선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싱글맘의 날 행사를 2019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입양특례법, 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가 이제 법원의 허가를 거치게 되었고,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그 옛날 호적법 시절부터 언제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만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절차를 거치면서는 출생신고를 증명해야 되는 서류를 첨부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게끔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그 출생신고하지 않고 그냥 막 부모의 친자로 올리거나 고아 상태에서 해외 입양을 시켰던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불편하게 되면서 입양특례법에 대한 그 원망을 쏟아냈고, 그러면서 입양특례법으로 마치 출생신고 의무화가 된 것처럼 억울한 그런 그런 어떤 누명을 씌워서 저는 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다음에 입양특례 2011년도에 이 과정에서 그 입양기관은 미혼모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양기관 쪽에서는 이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헌재에서는 이것은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실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입양을 더 많이 선택하니까 이것은 타당한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표를 보시면은 2013, 14년 보면은 국외 입양의 수가 1000명대에서 300, 400대로 팍 떨어지죠. 이것이 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확 줄었던 것이죠. 2017년도부터 좀 공적인 지원이 체계화되었는데요. 가장 그 발단은 그 인구 주택 조사에 미혼모 조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려면은 혼인한 사람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15년도 이게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혼인하지 않아도 자녀가 있다라는 그런 거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미혼부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비로소 국가가 정책적으로 미혼모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미혼모가 24,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한 2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미혼모도 좀 줄어들고요. 30대, 40대 미혼모가 많은 것은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기가 어려도 갈수록 아기가 크고 엄마도 나이를 먹으니까 30대, 40대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미혼모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를 미혼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법, 미혼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애를 키우다 보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인 가구의 경우에는 92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9년도부터는 30세 미만 미혼모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혼모들의 현실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혼모들은 원가적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하면서 사실 저걸 통해서 미혼모들이 그 기초생활보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한 게 이제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분. 네. 긴급복지 지원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을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이거를 미혼모들이 이용을 못하다가 2018년도에 저희가 여가부가 제안을 하면서 근데 여가부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초 지자체의 조례에 긴급복지 조례가 있고 거기 임신, 출산, 양육, 생계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거를 좀 찾아주고 그거를 지문센터에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미혼모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좀 지원을 이용했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다음에 양육비 지원 52% 이하면 받을 수 있죠. 이것의 양육비가 해마다 늘어서 지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3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같은 35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부터 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양육수당 월 30만 원, 내년부터 부모수당 월 70만 원. 한 살까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현금성 지원은 이제 웬만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지원의 문제보다는 일자리와 양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져 있는 게 이선영 연구원님도 지적하셨던데 임신기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를 저희가 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호 출산제, 비밀 출산제에 대한 어떤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가부에서 미혼모 지원책으로 보호 출산제를 발표했을 때 저희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라는 그런 편견과 압력에 맞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 왔는데 보호 출산제는 아이를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은 임신기 지원이 통해서 전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좀 그러한 이야기를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는 쭉 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초론이나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선영입니다. 지금 앞서 오영락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미혼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 환경의 변화,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해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베이비박스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딱 드러나면서 이것이 어떤 논란과 굉장히 어떤 정책에 혼란스럽고 어떤 사각지대를 굉장히 좀 드러내준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 재단에서 2015년도에 이 연구를 되게 급하게 짧게 하면서 그 이후에 한동안 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양현애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좀 헷갈렸던 부분들, 좀 잘 정립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그래서 2015년도에 했던 연구 결과들 그때 설문조사 했던 거 잠깐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관련 한부모 가족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저출생 관련 연구를 하면서 뭔가 어떤 청년들이 이제 뭐 어떤 보였던 그런 연구 결과들이나 과제들을 같이 좀 종합해서 조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게 제목이, 이게 저도 사실은 이 베비박스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저도 이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나게 됐고, 그 사각지대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동보호 체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영란 쌤이 지금 방금 해주신 한국의 미혼모 정책,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중첩하는 영역인데 정확하게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지금 베이비박스가 10년간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걸로 이제 저는 정리를 하면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지난 8월에 제주도 의회에서 이제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안을 가지고 공청회가 이제 열리는 걸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베이비박스 설치라고 하는 거는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조금 성급하게 조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이 위험에 처한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해외에서도 영화나 이런 데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그러니까 좋은 소재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위험에 처한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는 장소라는 그런 어떤 협소한 시각보다는 이 전체 아동보호 체계에서 베이비박스의 기능과 역할, 이것들을 조금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현재 보호아동 발생 원인과 그 보호 체계를 검토하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좀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이비박스가 지금 그 입양특례법이 이제 바뀌면서 과거에는 미혼모 정책이 거의 입양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냥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그런 선택지가 거의 있었던 것이 한편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한동안 미혼모들도 지금 앞서 발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양육 중심으로 정책이나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동보호 정책도 그 이전에 이제 시설에서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 아동보호 정책에서도 대규모 아동 양육시설보다는 굉장히 소규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각지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민간이 어떤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임신, 출산,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자하고 아동의 권리가 분리되기 어려운데, 특히 임신기의 경우에 지금 정책 추진 체계로 봤을 때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은 이제 보건복지 정책에서 중앙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방 정부로 가면은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가국 이런 식으로 보건소 요 체계로 가는 정책 추진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 이후에는 양육, 아동,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 정책 추진 체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추진 체계를 갖다 보니까 이게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게 한 1년 정도 그 시간에는 여성의 생활 세계에는 굉장히 매우 통합되어 있는 어떤 긴박한 시기인데, 이것들이 이쪽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 정책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더 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신을 내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출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 문제가 어떤 집약된 것이 사실은 베이비박스로 사실은 굉장히 가시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아마 이제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많이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베이비박스가 한편에서 이제 그래도 버려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박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되게 있는데,
이것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그럼 어떻게 보장이 될 거고 아동의 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떻게 보장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초점을 조금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그때 이거를 살펴볼 때는 그때는 낙태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19년에 이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결정이 되면서 향후에 이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임신기와 그다음에 출산 이후 아동의 뭐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미 열렸죠. 근데 그래 그동안 우리가 지금 더 진도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베이비박스의 아동 실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잠깐 공유를 드리면 일단 아시는 것처럼 2009년 12월에 처음에 관악구의 한 교회에 이제 주차장에 아기가 버려 있는 걸 보고 이제 설치돼서 2010년 3월 30일에 처음 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9월 현재 그러니까 서울시 자료를 해서 파악을 한 거는 총 1,515명의 이제 아기가 지금 현재 발견이 되었고요. 보통 서울시 그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이 되면 이 아동은 유기아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보호 대상 아동 통계에 있는 데서 이제 서울시 부분만 추려서 지금 정리를 해본 건데요. 2011년, 그러니까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견된 것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보면 이게 파란색이 이제 서울시에서 유기아동 수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입된 아동 수가 주황색인데요. 2011년, 12년에는 베이비박스 아동이 별로 없다가 13년 이후에는 거의 그 유기아동의 한 90% 이상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입이 된 그런 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유기아동만 봤을 때이고요. 요거를 2008년 이후에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에 따라서 요거를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 통계는 굉장히 연도별로 계속 약간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별이 있다가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장애아동 그 시설이 없어지면서 장애, 비장애 유무도 다 구분해서 통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부모 양육 곤란. 이제 여기에는 양육 곤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보시면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부모의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이러한 범주로 다 개별적으로 다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 집계가 돼서 2008년 이후만 이 부분에서 해보게 되면 이건 이제 전체 퍼센트로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가장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이 가장 높은 거는 바로 이 부모의 양육곤란 부분입니다. 39.8%고 그리고 앞서 봤던 유기 파트는 한 4.1%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기 이외에 부모가 미혼 부모고 혼외자인 경우가 이거 다음에 24.7%로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이제 아동 학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조금 연령이 높은 경우겠죠. 청소년 비행, 가출, 불황, 미아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기 아동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 아동 보호 체계 중에서 아동의 원가족에서 지금 하기 어려운 거는 이 부모의 양육 곤란 이 사항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혼 부모 혼외자로 있는 24.7% 그 다음에 학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베이비박스에 너무 몰입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모든 한국 사회 아동 보호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당시에 이제 이거는 보건복지부 전체 통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거고 베이비박스에 그러면은 아동 유기 사유가 그럼 무엇인가 이거는 그 이후에는 따로 조사를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2014년 이제 15년 연구를 할 때 그 직전에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이 그쪽에서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한 것들을 재구성을 해본 건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에 그 사유로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거는 명수인데요. 90명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혼모, 미성년자
뭐 미혼모, 뭐 혼외자, 장애, 양육부담, 뭐 양육자부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양 곤란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 것도 그 내용은 입양 곤란이라기보다는 뭐 입양 특례법이 바뀌어서 유기가 뭐 많아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시면 미성년자 미혼모, 혼외자, 미혼부, 장애, 뭐 부모, 뭐 숙려기간 이런 것처럼 넓게 보아 어떤 양육을 어려워서 사실은 유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바로 보호대상 아동의 큰 사유와 이것들과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2015년 당시에 이 연구를 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베이비박스가 관악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이 당시 한 32개 정도 있었는데 아동양육시설에 너무 신생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원래 아동양육시설에는 그렇게 신생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동 연령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뭐 보육사라든지 이런 인력 구성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베이비박스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의 업무가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1차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 아동들이 오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들어오게 되면 6.15 관악구청에서 인수를 하고 여기서 온 아이들은 어린이 병원으로 모두 다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동복지센터에 1차적으로 일시보호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양육시설로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그 유기아동만,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동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의 뭐 일반적인 그런 보호 조치인 건데요. 그러니까 2015년에 연구를 했을 때는 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450명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28명이 입양, 부모에 의한 귀가가 19명,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이 6명, 사망도 3명,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당시에 직접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이제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는 파악을 한 거고,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팔로업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면, 이 자료를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시에서 2008년에서 2021년 사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 다음에 가정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그 표를 정리를 한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보호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가정양육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는. 근데 이 가정보호가 감소하게 된 거는 가정보호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면 입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왜 입양 수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가정보호 부분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은 아동보호 체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베이비박스에 그러면 아동을 유기하기 이전,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인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유기하기 이전에 한 몇 개월 기간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제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적인 보호망에 들어와 있는 거냐, 이거를 보면 여기서 이 아동보호의 1차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런 사전적 예방적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부족해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베이비박스가 일시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역할을 사실은 국가와,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가가 했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기하고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미혼모 관련해서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미혼모 초기 임신기를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정책 집단의 규모를 대략 조금 파악을 해본 건데요. 현재 이제 미혼모부 초기 지원 정책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이전에는 뭐 위기 임신 지원 정책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집행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거는 2022년도에 한부모 가족 정책 사업에서 안내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의 한 20개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곳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만 이제 예외적으로 2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에라넌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정서 지원, 뭐 출산 양육 지원, 뭐 친자 검사비 지원, 뭐 문호 프로그램, 뭐 자녀 모임, 뭐 육아 연계 지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분들이 이용을 할 만큼,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서 쳤을 때 베이비박스보다 이것들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베이비박스가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내가 이게 뭔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 되지 했을 때 베이비박스보다 이 지원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다음에 실제 당사자들로 하여금 내가 저기로 갔을 때 굉장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체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은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박스, 이거는 당시에 이제 2015년 연구를 봤을 때, 당시에 아동 양육시설에 이제 입소한 아이들 중에서 베이비박스의 아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본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어린 아기들이 들어와서 이제 얼마나 어려웠던가 이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지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한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직접 해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동일한 그룹에, 동일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당시 2015년도에 제가 연구를 했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그때 이제 시설에서 고민했던 건 얘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다 어떻게 보낼지, 입소 순위나 이런 것들 되게 고민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어디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낙인, 이런 것도 되게 우려를 하고 계셨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졌을 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돌봄 공간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있던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보통 보호대상 아동의 장애 아동 발생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던 걸로 경험이 나서, 그 부분에 이제 병원에 가거나 그랬을 때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로 당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베이비박스가 드러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돼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물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 지원 정책의 개입 단계를 훨씬 더 앞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유아 그 당시에 그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왜냐면 이 부분도 영유아라면 그러면 초등은 그럼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계속 되는 거거든요. 중등은 그러면 중등으로 갔을 때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시설을 나오게 됐을 때에 그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아동의 생애 중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에서 이 베이비박스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는지 실제 시설에 계신 분들께 여쭤봤을 때, 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분들은 일단 유기 아동을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동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지만, 아동이 친생부모와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기된 아동 보호, 양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양육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 뒷부분,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이번 발표에서는 그러니까 임신 출산기 여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정보 제공,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미 많이 늦은 거고요. 그래서 혼외 임신 경험에 대한 도덕적 판단 이전에
이런 위기 상황 지원 중심에 둔 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모든 선택지, 사실 양육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가족이나 다른 친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얘를 키울지, 아니면은 얘를 출산해서 입양을 할지, 아니면 임신을 내가 낙태를 해야 될지, 이 모든 선택지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문제인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열어놓은 상담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게 일종의 어떤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지점을 시기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임신을 한 것 같다. 물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3, 40대일 수도 있고 연령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교육이 일단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임신 인지를 이유한 거고, 요거는 그 전 단계 일종의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요건들을 얘기를 해보면, 지금의 어떤 성교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미혼모가 됐을 때 얼마나 이제 인생이 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교에서 막 사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설사 너가 부모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양육 지원 정책에서 혼자가 아니고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성교육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최근에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3, 40대 부모들, 그 다음에 20, 30대 청년들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미혼모일 경우에 청소년 임신 경우에 남성의 책임과 역할, 남성이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 30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엔, 그랬을 경우에 여성들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어떤 가부장의 책임, 가부장의 생계부양의 어려움, 이런 것들 이외에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이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우선 너가 누군가와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그거는 네 몸에서 낳지 않아도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남성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임신을 인지한 이후 단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종의 어떤 포괄적인 성재생산 건강 지원을 위해서 그것이 누구가 됐든 내가 피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을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낙태를 하고 싶은데 이 낙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것이 임신과 관련된, 성재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추진 체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요것들을 좀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체계가 사실은 지금의 베이비박스보다 한 3배, 4배 정도로 베이비박스로 가는 지금 베이비박스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어떤 포괄적인 성재생산 건강 지원을 하고 있는 요 추진 체계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산 이후에는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보호 정책이라든지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책 추진책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지만 이 앞에 뭐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학교나 그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바로 이 중간 단계인 이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어떤 여성들은 아마 베이비박스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인 성재생산 건강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저희가 다른 과제들에서도 하게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가 이제 알아야 할 성재생산 건강에 초점을 맞춘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9년 4월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지금 이제 2021년 8월부터 이제 건강보험에서 인공 임신 중저 교육 상담료가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건강보험으로 이거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직 이게 법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곧 그 이후에 소위 이제 그 임신 중단 이후에 임신 중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 중단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 중인 이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그 상담의 방향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요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선행연구에서도 보면 이제 임신 중지 상담의 목적이 임신의 유지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 지원인지, 아니면 인공임신 중단 지원인지, 아니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보호, 임신의 지속 격려 뭐 이런 것들로 약간씩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들이 만약에 이런 추진 체계나 어떤 뭐 사업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상담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한부모 관련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쟀던 거긴 한데요. 이 2021년에 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혼모가 이제 그 어떤 시설에 가거나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만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은 가니까요. 이분들이 많은 경우에,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산전 진단을 위해서도 병원에 가고, 사실은 그거보다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는 사잖아요. 어쨌든 보건의료 체계에 한 번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다행히 그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 그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대략 상황을 보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서비스가 있고 이런 어떤 긴급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이제 이분이 원래는 사실은 병원에 갔을 때 일단 임신인 것을 확인을 하고 나는 이제 입양을 하고 싶고 뭐 낙태를 하고 싶고 아직 결정을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거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그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이제 시설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양육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각지, 그분이 저희가 봤을 때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결코 낮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그 서비스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뭐 홍보나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기보다는 이 여성들이, 이 남성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약국의 임태기를 뭐 사는 경우,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죠. 거기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그러니까 임신 출산 관련했을 때 그분들에게 모두 다 알 수 있는 곳에 정보를 정확하게 최소한 뭐 전화번호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맞춤 좀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굉장히 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예능에서도 막 나왔었잖아요. 무한도전에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거기서도 나오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되게 최근에 영화나 이런 곳에도 너무 많이 이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뭔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결국 베이비박스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지금 빨리 개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거에서 이제 가장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 같이 나누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여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발표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그 침해 사례들을 다루고 관련 국제법 체제를 검토한 다음 주요 국제법 원칙에 기반된 해외 입양인들의 권리를 체계화해보고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생각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양이란 현상의 주요 특징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입양은 국외 입양, 국제 입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발표에서는 한국 관점에서 국제 입양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해외 입양으로 부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입양은 아동의 국가 간 이주 현상을 의미하고 다른 이주 현상과 달리 이주 대상이 미성년자인 입양 아동이며 입양 아동은 친부모의 품을 떠나 태어났던 송출국으로부터 입양 부모가 거주하는 수령국으로 이주하며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과정을 통해 친생 부모의 친권이 법적으로 박탈되며 입양 아동과 양부모와의 법적 가족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해외 입양의 주된 이주 흐름인데 해외로 입양 보내는 송출국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반면 수령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들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국제 입양의 출발점이 한국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은 몇십 년 동안 대표적인 송출국이었고 심지어 입양아 보내는 수로 한때 세계 1위 송출국이었는데 문제점은 현재 OECD 국가에 속한 대한민국이 아직도 송출국이란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 제기는 다음 섹션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양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입양인, 친부모, 그리고 입양부모 이렇게 세 종류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입양 삼각관계는 너무 간소한 모델이라고 지적할 수 있고 더 적절한 모델은 입양기관과 국가 등을 포함시킨 입양 별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입양기관의 경우에는 해외 입양의 모든 법적 절차, 서류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입양 별자리의 중심은 바로 입양인 당사자입니다. 해외 입양은 한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양인은 모든 입양 과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입양 아동은 보통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입양 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하므로 입양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해외 입양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해외 입양 제도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는 한국 전쟁 이후 전쟁 고압 위주의 임시적 아동복지 조치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미군과 한국 여성 간에 태어난 혼혈 아동 청소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이승만 정권은 1954년 대통령 긴급 명령을 내리면서 한국 아동 양호회를 설립했고 56년에 설립된 입양기관 홀트시 해외 양자회와 여러 민간 단체들을 통해 한국에서 전례가 없던 해외 입양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혼혈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고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를 보면 50년대 해외 입양으로 보내진 아동의 상당수가 혼혈 아동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혈 아동의 집단적인 강제 이주 정책은 사회복지 관행으로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사로 활동했던 한현숙 씨의 자서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혼혈 아동을 수집하러 혼혈 자녀를 가진 기지촌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라고 설득하는 데에 나섰다고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도 해외 입양은 계속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아동을 더 편리하게 입양을 보낼 수 있게 국내 법상
해외 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면서 미국의 이민법 조건에 알맞는 맞춤형 조항으로 이루어진 고아 입양 특례법을 1961년에 제정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경제적 이윤을 얻으려 아기를 서양인에게 팔아 넘기고 있고 가난한 남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아이들 뿐이라고 비난을 받자 박정희 정권은 해외 입양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1976년에 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며 국내 입양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양기관들에게 국내 입양 추진 실적에 따라 해외 입양 아동 숫자를 배분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못했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 자급의 우선순위가 밀린 아동복지 계획을 일부 포기하였고 그런 와중에 민간기관들이 추가로 설립되면서 해외 입양은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입양 제도의 부실함과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고아 호적 남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부모를 잃은 미아가 길거리에서 발견되자 관계 당국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기는 사건, 또는 부모가 아이를 임시로 아동복지시설에 맡겼다가 되찾으러 갔더니 벌써 해외 입양된 사례, 입양기관 측이 서류를 조작해 아이를 해외 입양 대상이 되는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입양 보낸 경우, 이러한 사례들이 당시 70년대에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된 아이들 수와 고아 호적 발급 숫자가 고아 입양 특례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는 2012년까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여기 고아 호적을 받은 아이들 중에 형제복지원을 통해 인수되어 해외 입양 보내진 아동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국내외 의견을 눈치를 봤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전두환 정권은 해외 입양을 아예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로 추진하였고 그리하여 1980년대에 해외 입양은 엄청난 비율로 급증했습니다. 10년간 65,511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는데 그 수는 4년 동안 한국 총 출생아 수의 1%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낸다고 Babies for Sale 등의 제목으로 미국 언론이 한국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가 다시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 사업 개선 정책을 추진합니다. 1990년대 후반은 해외 입양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전환기가 되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에 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입양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해외 동포로 인정되면서 관련 법적 지위와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쿼터제가 재도입되며 해외 입양을 줄이는 것이 민간단체의 책임으로 넘겨졌습니다. 2012년에 현행법인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고아 호적은 없어졌고 모든 입양 과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서명했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미비준입니다. 베이비박스 관련해 이제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이선영 선생님께서 벌써 다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대체적으로 미혼모 자녀라는 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혼모 정책에 대해 오영납 대표님께서 이미 검토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따르면 미혼모 자녀가 해외 입양되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80년대부터 72%였으며 그 이후로 8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해외 입양된 아동 전원이 미혼모 자녀였다고 합니다. 50년대에는 혼혈 아동이 해외 입양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미혼모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입양 관련 인권 문제 및 침해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아나 기아를 서류상 고아로 만들어내기 위한 입양 기록 조작 및 서류 위조와 같은 행위는 한때 관행이었고 이는
입양인들과 친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 절차를 강행했던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들의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임신 중인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해외 입양 보내라고 설득, 강요 혹은 협박해서 출산 전에 입양 동의를 얻어냈던 것도 절차상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입양인 관점에서 이러한 불법성이 강한 행위들이 그들의 뿌리 및 친가족 찾기 그리고 병력을 알아내기를 어렵게 한다는 점, 입양인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입양인들은 오래전부터 입양 기관들이 입양 기록을 사유화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기록 온전성과 접근성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한 해외 입양인 단체는 진실화해위원회에게 진실규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추가로 입양 기록과 관련해서 입양 부모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한 입양 부모는 기관을 믿고 입양했는데 아이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그 가족이 고통을 겪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입양 기록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해외 입양 제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권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데 과연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가 이러한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OECD 국가에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동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해외 입양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민간 입양 및 복지기관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해외 입양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서류 위조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입양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 다음 섹션에 얘기를 할 것이지만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수련국에 도착한 해외 입양 아동이 낯선 환경에서 입양 절차 검증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죽은 경우도 있고 미국으로 입양된 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입양기관이나 국가나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아 성인이 돼서 추방당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더 기본적으로 입양아동은 입양시장을 겪으면서 그 상품화되는데 이것도 입양인의 인격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루었듯이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는 특정 아동을 차별합니다. 혼혈아동, 가난한 부모의 자녀, 그리고 미혼모 자녀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들이 입양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 입양과 관련해서 한국에 해당되는 협약은 3가지인데 UN 아동 권리 협약 협약, 이제 선택 의정서는 인권 조약이고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입양을 규제하는 국제 사법 조약입니다. 조약들 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해외 입양에 있어 내용과 목적은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은 입양되는 아동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들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거나 입양 관련 조항에 유효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국제 입양 관련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그래서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원가정 보호, 보충성. 여기서 보충성은 해외 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연속성, 즉 아동 양육에 있어 연속성의 바람직함의 원칙, 그리고 입양 동의, 친부모의 입양 동의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원칙이고요. 부당한 재정적 혹은 다른 이익 취득 금지, 아동의 의견 청취, 참여권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보면 아동 최선의 이익과 같은 원칙이 국제 입양에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원가정 보호와 연속성을 우선시하면 이제 사회복지 대상은 이제 아동과 친부모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원가정 보호와 아동 보호는 하나의 연속체로
구성하기 때문에 일단 가족부터 복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9년 유엔 총회 채택 결의안은 그 빈곤 이유만으로 아동을 부모의 품에서 분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며 그 대신 빈곤은 가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차별금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른 불법 입양의 정의는 서류 위조,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 강행, 부정적 금전적 이익 얻기 등의 이제 불법 행위로 이루어진 입양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된 상당수의 해외 입양은 불법 입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원칙들을 반영해 해외 입양인의 권리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해외 입양인의 위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입양은 무조건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해외 입양인들은 친가족과 본국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절망 때문에 이제 해외 입양을 손실과 슬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인 피해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스웨덴으로 입양된 해외 입양인들 상대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들은 스웨덴 본국 출신 아이들과 비교하여 사망률, 자살률, 정신병에 걸릴 확률,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가능성, 그리고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정리하자면 해외 입양인은 국제 이주에 따른 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자이며 입양 시장에 의한 상품화의 피해자이고 입양에 따른 특정한 박탈과 위험 및 피해를 겪는 소수자, 특별한 보호 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약자, 그리고 자율권과 인격을 지닌 보편적 인권의 소유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해외 입양인은 가족권, 문화 및 정체성에 관한 권리, 평등권, 인격권, 자율권, 복지권 또는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와 같은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입양인의 특별한 지위와 위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권리들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은 유래한 권리를 체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격권에서 유래한 권리는 상품화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수령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권에서 유래할 수 있는 권리들은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과 같은 이유만으로 입양되지 않을 권리, 입양 절차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입양 후 입양 가족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법적, 사회적 신분을 가질 권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양 절차 순서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러한 권리 체계입니다. 해외 입양 절차는 보다 입양인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복지 체제를 도입하고 실현하려면 이제 적어도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들이 존중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해외 입양인들의 기본 권리 중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 해외 입양에 관련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이제 공식 사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 진실 규명 등이 필요하지만 그 아일랜드와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이제 과거 불법 입양 제도에 대해 사과한 사례를 보면 한국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헤이그 입양 협약이 작성된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2021년에 해외 입양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지난 몇십 년간 진행해왔던 모든 송출국의 해외 입양 절차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점은 해외 입양과 재생산 권리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이 되면서 낙태의 대안으로 입양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 여성의 재생산권, 가족의 보호, 그리고 아동의 복지 하나의 연속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 모두 잘 마쳤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아주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 그 한국 여성 인권의 정말 주요한 그 지표가 미혼모의 권리와 미혼모의 지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 가족 구성의 권리, 여러 가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등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한국 여성 인권의 정말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동안에 우리 그 낙태죄가 그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혼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한 그런 이유가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낙태하는 이유가 결혼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면 사실 미혼모라는 거의 문제는 모든 비혼 여성, 미혼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이 되고요. 그 중에 또 일부가 출산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출산을 선택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세 주제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세미나에서 사실은 뭐 한국의 미혼모 정책과 역사라는 것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또 우리 오영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최근에 와서 미혼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노력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발표를 들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 이선영 연구위원님의 발표에서도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솔루션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대중의 인식들이 형성돼서 국가의 공공적 정책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많은 또 질문 코멘트를 바랍니다. 여현정 선생님도 마지막에 그 한국에서의 해외 그 입양 제도가 갖는 인권 문제, 또 관련되는 국제인권법과 그 체계 문제, 또 지금 또 한국 사회나 한국 국가가 감당해야 할 여러 과제들 이런 등등 아주 충실한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그래도 시간이 35분,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발표자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인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으실 거고요. 또 이동안 또 연구하고 토론하신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오픈을 하겠으니 청중에 우리 토론을 열고자 하니 많은 발언, 코멘트 질문해 주세요. 한 다음에 다시 발표자 선생님들에게 마이크를 옮겨오겠습니다. 예, 신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그 이어져 있는 주제인데 또 함께 다뤄지지 못했던 그런 주제여서 같이 이기 된 게 너무 또 반갑고 뜻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랄까요? 그 전에 크게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임신 큰 틀에서 재생산권 측면에서 임신 중지 그리고 양육을 할 경우에라면 임신 중지는 전제되어 있지만 오늘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양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오영나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에 초점 맞춰서 이선영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셨다면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직 우리가 몰랐던 해외 입양된 분들의 권리나 상황과 제도들을 이현정 선생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서 제가 많이 좀 고민하고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한 그 관점을 그냥 시기별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질문으로 하나씩 드리고 싶은 지점은 과제이기도 할 근데 이선영 지금 그 상당 부분의 재생산권과 관련돼 있어서 임신 단계, 임신을 하고 난 이후 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부터 이제 그 보호 체계가 없다가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지점이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임신 단계는 아니더라도 임신 단계 위기, 그리고 임신 출산 과정, 그다음 출산 이후의 양육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그 부분의 개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그 이전까지는 어떤 개입도 없다가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것을 2021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하게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입양기관들이 아주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의 첫 단추는 끼워진 건데, 문제는 여전히 그 단계가 임신 단계에 어떠한 구체적인 상담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그 이후의 선택지들에 따른 결과들까지 충분히 알 만큼 그분들을 교육을 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못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상담팀장님께서 그 직원 전국에 있는 300여 명 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 줌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시작은 된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 과제는 재생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다른 비어져 있는 체계까지 들어오고, 그것들이 함께 정부의 지금 이 움직임과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현정 부분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조금 더 해외 입양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현재의 어떤 문제, 과제와 과거의 어떤 과제를 구분해서 약간 소급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행법상으로 그런 상황과 현재 뭐 89년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예외적으로 뒀다 하더라도 해외 예방 비준은 안 하지만 지금 올해 2022년 4월에 거의 그 새로운 체계로 법안이 통과될 뻔했는데, 그걸 통과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통과된다면 비준도 이제 다가올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시기까지, 협약 이전의 어떤 시기인데 이걸 소급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아동보호 체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서울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 다 지정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 잘 되고 있는 거, 아직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시작을 하고 있는 거 너무 맞고요. 언급해야 되는 거 되게 맞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그러니까 시민스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자치구의 아동 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 아닌가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아동 보호 체계에서 학대가 신고가 되었을 때 조사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그 이전에는 이 업무를 제가 이 부분을 완전 연구를 한 거는 아니어서 제가 좀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동보호 전담 다른 외부 민간 위탁한 그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실시를 했다가 이거를 민간에서 이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학대 신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다 보기가 어려워서 공공에서 이걸 해야 된다. 공공의 역할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는 작년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해서 작년에서는 공공의 그 인력을 원래는 인력을 한 사람씩 다 추가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인력을 모두 추가로 배치를 다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업무를 중복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업무를 새로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호 업무를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 많이 역부족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그 체계가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신을 한 여성, 그 임신기에 그 여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이가 나가고 나서 아동의 존재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이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예전에는 이거를 입양을 전제로 했을 때는 뭐 시설에 가서 거기에서 입양을 한다는 전제에 거기서 보호를 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 지금은 뭐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뭐 열리긴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완전히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고 그게 여전히 지금도 여전한 사각지대이고 그 사각지대를 베이비박스의 이만큼 아주 작은 부분을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던 것이 그 입양 아동, 그러니까 현재 입양 제도의 대상인 이제 입양 아동이랑 그 성인이 된 입양인들과 이제 그 둘을 이제 구분시켜 이제 약간 분리해서 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제 과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통과될 법안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입양될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그 아이들, 그 아동의 아동의 인권 이제 그 미래에 앞으로 이제 그 아동의 인권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제 보면은 되겠고, 이제 과거 인권 침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벌써 된 이제 입양인들을 위해 이제 그들의 이제 이제 사과를 받고 어쨌든 진실 규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이제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선영 선생님 말씀하시고 답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혼모가 왜 베이비박스, 그러니까 공공적인 아까 공적 지원 체계로 들어가지 않고 뭐 그런 체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왜 베이비박스로 놓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역시 자기 신분을 지금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첫 발표의 마지막에 살짝 나왔던 그 보호출산제라고 하는 것에 지금 논란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부의 인명성을 보장하면서 태아를 이제 출산하게 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지금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여성 인권이나 재생산권의 문제하고도 고려돼야 될 심각한 지점들이 많아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선영 연구위원님한테 이선영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 임신 중에 상담이나 교육이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땡겨야 한다는 부분에 적극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면서 어떤 방식의 이 공적 체계를 그리고 계신지,
사실은 지금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10대나 20대들이나 뭐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공적 체계를 그려지면 이게 더 뭐라 그러나 더 안정되고 더 체계적이고 더 공적인 그런 지원 체계로 포섭이 될까? 사실 저도 고민하는 문제라 좀 문의를 드리고요. 그런 그림이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하나 사실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와 같이 이른바 뭐 OECD 국가라고 하든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수준에 비해서 지금 미혼모 특히 이제 또 거기는 어린 엄마들이 베비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뭔가 하나의 대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처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그런 공적 체계가 이제 좀 나와 줘야 한다는 말씀이 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조금 더 이제 공적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현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우선 가장 효과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러니까 소위 인테이크, 사람들이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먼저 이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제가 지금 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일종 주거 서비스가 가면 쉼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장기적으로 거주를 뭐 1년, 2년, 3년 주거 서비스로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거 서비스 개념보다는 우선 지금 그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많은 경우에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임신 초기 한 3개월 정도라도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그 시설에서 거주를 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생애 전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집중 돌봄 주거 서비스, 이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출산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임신 중단이든 그쪽으로 갔을 때 이어져서 서비스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플래닝을 거기서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 보통은 저희가 상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성가족 정책이나 아동이라는 상담들을 많이 하고, 뭐 여성가족부나 뭐 서울시나 상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담들을 했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거기서 안내를 해줍니다. 어디로 가면은 더 전문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를 안내를 했을 때 또 다시 연락을 하고 그걸 하고 그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이고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플래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길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그게 아니라 이 3개월 동안 그거를 계획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임신을 한 이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내 몸의 건강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원가족과의 갈등이 굉장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남자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 파트너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와의 문제도 뭐 이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고, 직장이라면 일터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이 사람의 일상을 다 뒤흔드는 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옆에서 적어도 한 3개월 동안은 좀 안전하게 내가 이 국가에서 너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지지체계, 이것들을 갖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연결이 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발표를 들었는데, 결국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베이비박스랑 해외 입양이 공통 분모를 갖는 것은, 그러니까 미혼모를 포함해서 뭔가
미혼모의 임신 그리고 미혼모와 같은 상황에서 출생한 아동, 그러니까 해외 입양은 거의 100%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비박스도 뭔가 고립된 상황에서 임신을 했는데 어디 갈 곳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제도는 결국에는 국가의 그런 보호체계 공백 속에서 태어난 기형적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왜 그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는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해외 입양은 이나 베이비박스는 중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 여성에게는 안전하게 임신기와 출산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는 임신 중절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베이비박스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결국에는 아동의 생명권을 이제 보호한다라는 거랑 그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가정을 하면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임신하게 된 미성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그거를 모의 이름을 숨기고 출생신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서 바로 흔히 말하는 익명출산제도나 보호출산제도로 건너뛰어가는 거에 또 너무 또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 많이 또 논의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임신까지 그러니까 출산까지 가게 하는 거를, 그 상황을 이제 가능성을 없애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낙태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제도 설계를 한다고 하면 출생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상황은 사전에 잘 보호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익명출산제나 보호출산제, 이미 근데 아이가 이제 출생한 이후에는 워낙 해외 입양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근원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그 정체성을 알 권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전생에 따라다니는 너무 큰 고통이고 피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했을 때는 이게 출생신고를 너무 쉽게 이렇게 차단하거나 익명으로 한다거나 이런 논의를 너무 쉽게 하는 건 좀 우려가 더 많이 된다.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상 코멘트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게 꼭 낙태를 할 권리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를 원하는 경우 출산을 하고 싶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출산을 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그럴 경우에 사회로부터 건강하고 또 안전한 지지를 받을 그 사회권적인 권리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청소년이라는 이유나 또 비혼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그런 선택지에서 배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혼모 정책이라든지 미혼모의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게 더 아이에게 낫다든지 하는 그런 통념들이 계속 확산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취약한 그룹이라고 합시다. 취약한 재생산 그룹들이 충분히 임신 중지가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전한 낙태와 여러 가지 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자 한 또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정도 변경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또 국가는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인가가, 전혀 우리 국가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가족 제도가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중심의
뭐 성권 제도부터 시작해서 남성이 있어야 정상적 가족이 되고 거기서 정상적 국민이 자라고 뭐 그렇게 하는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법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시면 네, 미혼 부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인데요. 이 분은 미혼 남성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혼 남성의 가부장권만 강력히 보호하는 가족법 구조에서 미혼 부도 역시 소수자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혹시 미혼모 관련 연구자나 단체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문했습니다. 미혼 부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요. 저희는 뭐 당연히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보호해줘야 되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또 출생신고하고 잘 키우는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거를 가족관계 등록법도 고쳐보고 좀 완화시켜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친모가 유부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하라는 그런 그 내용은 여전히 지금 따라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 미혼부들하고 요즘 이야기를 해보면은 법 개정에 조금 지치셨더라고요. 법 개정보다는 요즘에는 출생신고 되기 전에 사회복지관리번호를 좀 빨리 좀 발급해줘서 아이의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지자체에서 좀 이 업무를 맡아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사실 그 유전자 검사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친부인검을 확인되면 발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좀 지금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좀 임시 방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미혼부 출생신고를 하려면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1, 2년까지 가니까, 저희가 요즘 상담하고 있는 사례 중에 좀 애가 4살인데도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건이 있어서, 이제 미혼부 애기인데 이제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지원하고 권리 보장해야 하고, 거기에 나서는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에도 포함된 것처럼 기혼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지점, 기혼 남성 중심에서 배제된 미혼 여성만이 아니라 미혼 남성도 거기에 혼인을 기준으로 좀 피해를 받는 상황인데, 한편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혼 남성을 기준으로 미혼 여성이 피해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미혼 남성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지금 할 수 없는 그 원인을 뭐로 전에 상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혼외자라는 설정을 할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미혼 부의 위치가 예전에 전혀 없어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할 때는 미혼 아버지의 동의가, 가족법상으로는 짧게 말씀드려보면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혼외자가 되고, 부의 인지가 없는 아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미혼모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선택지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는 자기가 원하면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권한의 연장선상에 미혼 부는 자기 아이로 그 영향이 뒤집어지면서 자기 아이로 할 수 없는 권리, 그 자격 없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되게 그 자체가 되게 기혼 남성의 특권이
다 감으로써 미혼 남성의 부재가 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걸 자기가 권리로서 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게 완전히 자기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으로 뒤집어져 돌아온다는 그 여러 가지 논리 구조를 남성의 관점 안에서 저는 좀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남성의 재생산권도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하고요. 지금 민법이나 또 뭐 노동법이나 이제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한 노동에는 주로 재생산 임신과 관련해서 이제 위험한 노동들이 여성 사용 금지 노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남성에게도 재생산에 유해한 노동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거의 제외되어 있는 현상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래 대표님 법 개정 운동에 지쳤다고 하셨는데 그 지친 어떤 법 개정을 어떻게 제안하셨는지 지금 아버지 권리 운동도 하나 사회 운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능하면 그분도 좀 모셔서 토론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 선생님 말씀처럼 여전히 미혼부도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 정상가족에 의해서라고 배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남성의 어떤 기득권적인 권리가 그 뭐 인지제도 등에서 또 미혼 남성에게도 전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문제는 또 젠더 간의 불평등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대표님 지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나요? 예. 아까 딱 놓쳐가지고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10대는 뭐 임신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10대 미혼모 중에 본인이 원하고 계획해서 임신을 한 친구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임신해서 우왕좌왕 때를 놓쳐서 이제 출산하게 된 경우라서 정말로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물론 10대도 뭐 본인이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그런 미혼모들도 있고 뭐 잘 도와줘야 하지만 그렇고요. 제가 그 발표하면서 첫머리에 미혼모라는 집단의 어떤 특수성보다는 이제 보편적인 존재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원체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미혼모니까 지원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해주세요. 이건 좀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임신한 여성들은 뭐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들고, 또 중요하게도 당연히 임신 중단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위기 임신 지원이라기보다는 임신기 전반에 대한 보편적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미혼모들도 그 안에서 같이 상담하고 자기의 선택지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임신 갈등 상담소가 약 1000여 개 정도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제가 2019년도에 독일에 가서 그 상담소를 가봤는데, 그 상담소는 당연히 그 임신에 관련된 상담도 하지만 아주 많은 부분을 10대에 대한 피임 교육에 할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왜 상담소를 자연스럽게 찾아오냐면, 어렸을 학교에서 그 피임 교육을 받았잖아요.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과 관련한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그렇게 해서 상담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러면서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저희 미혼모 입장에서도 좀 이 재생산권과 이것과 관련된 것이 빨리 잡혀야만 저희도 체계가 잡힐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되게 그 실태조사, 좀 이렇게 사실조사 부분이 수행이 되면 참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입양인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아동도 있지만 지금 성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후에 뭐 아까 트라우마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어떤 삶의 여정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뭐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또 아니면은 이제 극복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뭐
유엔 그 이제 국제법에서도 피해자 권리에 관한 이제 그 여러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단지 배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회적 조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실을 말할 권리나 밝힐 권리가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사회 혹은 한국의 뭐 가족이랑 혹시 이렇게 재연결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또 회복에 중요한 계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오영나 대표님 발표에서도 그렇다면 이게 이제 미혼모가 보편적이다. 저는 굉장히 오늘 혁명적인 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단독자로서 우리는 아이를 낳았고 또 기르고 있다. 그런 유닛으로서 그런 하나의 단위로서 뭐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까요? 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까요? 하는 부분도 사회에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싱글맘인데 뭐 대학원생이고 뭐 대학생인데 어떻게 하루를 일상을 말도 안 되는 일상을 어떻게 지금 오가나이즈 말도 안 된다는 건 항상 아이는 이제 보호할 애가 필요하니까요. 애가 어린 경우는 그런 뭐 성공기 혹은 투쟁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해 주시고 좀 조사해 하면 우리 사회를 좀 각성시키는데 혹은 또 미혼 부의 경우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오늘 들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경우에도 베이비박스에 있다가 지금 이미 세월이 꽤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위탁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돼서 살아간 아이 중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의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할 때, 뭐 베이비박스에 베이비를 놓은, 아이를 놓은 엄마가 말을 하고 입을 열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혹시 있다면, 또 그런 조사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 그 아동이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우리 사회가 다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남지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제 문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뭔가 제도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 너무 좋지만 저 정보들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어쨌든 그 보건 체제 안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오는데 그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너무 공감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저는 저희 세대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는 해본 적이 없고, 옆 학교는 이런 교육을 했다더라라고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자기 자체도 되게 재학생하면서 그런 거 하는 애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교육을 중학교 때는 들었는데 또 고등학교에 가서는 저는 고등학교 교육이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사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오늘 와서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성교육 시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했지만 선생님이 내가 할 얘기 없다라고 하시면서 영상들을 틀어주시는데, 그 낙태를 했던 여성과 그리고 그렇게 입양이 돼서 간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섞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해외 입양한 사례들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그 생명대 뭐 여자의 대류를 막 이렇게만 그 대립구도 안에서만 배웠어서 그걸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좀 접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오늘 와서 이게 되게 다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가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참가자분들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혼모 주제만 해도 살펴봐야 되는 정책이나 쟁점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의 세미나는 개념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좀 드러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둠 밤의 길찾기 같은 느낌이고요. 정말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낙태죄 하나로 막아온 사회인가. 입양과 해외 입양 이렇게 막 그야말로 뚝을 손목으로 막으면서 이제 그 손목은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이 재생산과 성의 자유에 우리가 사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자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고요. 뭐 시간도 되어서 오늘의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이 주제가 계속 이어져서 다음번엔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미혼모 주제로 더 들어가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행사를 공지하면 다음번에는 우리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이라고 하는 저녁에 하는 그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10월 19일에 진행합니다. 미혼모의 재생산권과 입양입니다. 이날 발표자는 바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소라미 서울대 법전원 임상 교수님 해주시고요. 김미진 또 오늘 좀 목소리가 안 나왔던 김미진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분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제가 이미 허락을 받아서 재생산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줌으로 접속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드렸습니다.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그럼 그날 10월 19일 날 강의와 토론에서 많은 분들로 만나서 또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좀 이렇게 진주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꿰어서 어떤 정책으로 만드는 모태 조그만 맹아라도 저희 연구가 이룰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세 분 발표자님들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또 토론해주신, 또 질의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